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주제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학교입니다. 진행을 맡은 한성수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상이 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대의 도전을 잘 이해하고 또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께서 특별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께 먼저 두 분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많이 맡고 있는 이재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의 소개가 사실은 이제 무색할 정도로 유명하신데요. 오늘 교육 얘기를 하기 전에 두 분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이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셨는지, 목사님 학교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네, 아주 좋은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에서 받은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고, 미션스쿨에서의 채플과 또 수련회, 요즘은 상당히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1년에 적어도 한 차례는 교회에서 신앙 수련회를 2, 3일간 교회로 가서 출석을 부르면서 학교에서요? 예, 그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간증 듣고 찬양하고 그런 거였죠.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교계에 여러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고 그때 제가 대표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 네. 그러면서 신앙적인 많은 영향력이 그때 들었던 간증, 말씀, 또 그 분위기, 특순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라는 것이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놓았고 또 학창 시절은 곧 미션스쿨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그때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네, 목사님 부럽네요. 저는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믿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참 담임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 제 담임 선생님 되셨는데 수학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알려주시고 해서 그 덕에 이제 그 뒤에 과학고등학교에 가고 컴퓨터공학까지 전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돌아보면 그냥 전형적인 모범생. 워낙 공립학교도 그때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했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다르신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받으신 영향, 선생님께 받은 영향이 오늘 두 분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학교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목사님. 일단 학령기 이전에는 가정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부모와 함께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또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움직여지는가라고 할 때 거의 일과 시간 내내 학교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윤리를 배우고 또 공동체를 배우고 중요한 가치 기준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령기 시절에 이 특별히 초중고 이 기간 동안에 인성과 또 삶의 모든 법칙은 다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시간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더욱이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또 원하는 교육 방향을
교육을 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영향력을 학교가 더 훨씬 더 능가하고 있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학교가 가정의 철학과 세계관을 좀 좌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제 경우를 보면은 저도 이제 공립학교긴 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과학고등학교 갔던 게 되게 특별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는 좀 학생 수가 적고 또 학생들한테 자유도 많이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실험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훨씬 많이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그때 누렸던 그런 어떤 자유와 제가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바꿔서 기독교 학교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 도전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분별 있게 대응한다기보다는 휩쓸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이런 뭐 세속화 또 이런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또 이런 사회적 성 흐름으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흐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필터링하지 못하고 여과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철학의 부재다. 그리고 장기 교육 계획의 부재다. 그 가운데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이고 학교를 세운 목적에는 기독교 교육 철학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육 철학보다도 탁월하고 올바른 기독교 교육 철학을 가지고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학이 전체가 철학이 없는 방향을 잃어버리네. 그리고 소수의 이념적인 그룹에서 만든 교과 과정과 그런 철학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표류하고 휩쓸려가고 있는 한국 교육, 특별히 사학교육, 기독교 교육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표류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와닿고요.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김용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의 변화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구글이 5년 후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구글보다는 제 개인적인 연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글 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경영 전략 컨설턴트 일을 했고 그때도 이제 기업들이 3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5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또 폭도 커지면서 사실 앞에 1년을 예상하는 것도 이제 쉽진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예전에 그런 미래를 예측할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을 좀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IT 업계에 있는 분들이 보는 큰 변화의 흐름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점점 컴퓨터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고 컴퓨터도 뭐 기존의 반도체 기반의 어떤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서 컴퓨터는 더 빨리 연산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죠.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또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가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음식 배달을 시켜 먹더라도 이제 전화로 되니까 데이터가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앱을 쓰면 데이터가 되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G 시대, 3G 시대, 이제 5G 시대가 되고 더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산이 빨라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연결이 빨라지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기계학습이라는 AI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더 그걸 잘 배워서 학습을 해서 더 빠르게 이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AI가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보지만. 그럼 이제 AI가 발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들이 좀 더 개인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보는 것처럼 모든 디지털 서비스들은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더 나가면은 이제 예전에 대량 생산 시대가 소량 다품종 사회로 변했지만 이제는 더 나가서 정말 개개인별로 다른 상품들을 주문하고 받아보는 그런 다변화된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큰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기계 혹은 AI와 같이 일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좀 단순한 일들은 이제 기계가 다 처리를 하고 인간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번역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번역도 예전에 저희가 처음부터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다 해야 되지만 요즘은 보통 번역 프로그램 써서 초벌 번역을 어느 정도 하고 정말 안 되는 것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더 인간과 기계가 같이 일하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변화가 표류하고 있고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 개인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지 먼저 우리 김용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화두로 삼는 게 어질리티, 그러니까 기민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빨리 변할 때 그 변화에 빠르게 올라타고 또 빠르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이 기민성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 레질리언스, 그 탄력 회복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때 얼만큼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그런 기민성과 어떤 탄력 회복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가까워가는 역량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좀 기본적인 역량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일했던 컨설팅 회사들도 그렇고 인재를 뽑는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재를 뽑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력. 어떤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십. 그래서 내가 뭐 직급이 높던 낮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들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을 보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성품들을 봅니다. 근데 또 성품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던 그 사람이 같은 국적이든 아니든 뭐 성별이 다르든 혹은 뭐 피부색이 다르든 또 장애가 있던 없던 이런 것들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을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많이 찾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역량 중심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는 변화를 따라가고 또 쫓아가고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핵심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들이 움직이지만 이게 서로 흐트러지지 않고 폭파되지 않는 것은 이 태양이라는 중심에 이 태양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때문에 태양계가 존속하듯이 모든 인간의 삶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아무리 빠르게 어떤 기술 AI와 뭐 어떤 이름이건 간에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창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AI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중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적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고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절대적인 보편윤리다. 보편윤리. 절대적 보편윤리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적 보편윤리와 질서가 있다. 삶의 일반 법칙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두 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어떤 이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사회는 계속 급속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교육에 들로는 담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면이 좀 있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초개인화되면서 저는 학생들도 그런 갈망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에 맞춰서 뭔가 학교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기존의 학교 체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어 방학 직전이나 직후에 약간 좀 시간이 된다면 뭐 몇 주라도 그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한번 수업을 해보거나 프로젝트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개인의 어떤 자질들이 더 발현이 되고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더 개발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요즘 학교에서는 예전보다는 팀 프로젝트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동을 해서 같이 하는 것들 중요한데, 이제 저도 예전에 팀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항상 친한 친구랑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도 조금 더 강제적으로 좀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서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해주신다면 그 안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개인화되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그렇죠. 한쪽은 또 초개인화를 하고 또 그 개개인이 발전을 해서 함께 또 어우러질 수 있는,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와도 기꺼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이들의 그 잠재 능력과 재능, 은사라고 해도 되고 탤런트라고 해도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렇게 앞선 나라들을 보면은 그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그 재능 발견 중심의 여러 플레이들을 통해, 놀이를 통해, 또 여러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같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재능은 무엇인가를 그 어린 시절에 발견해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과 가정의 내용이 지식 중심을 정보를 쏟아붓는 기관을 하니까 내가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보 처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도 항상 물어보는 저 질문도 잘못된 것이 공부 재밌냐? 그러면 아들은 공부랑 재미는 한 문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질문이야.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게 도전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지. 근데 그게 우리 교육의 문제가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쏟아놓는 공부라는 틀 자체가 재미가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더보다 어린 시절에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아이들에게로부터 질문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어리지만 너가 뭘 하라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발견해 줄 수 있거든요. 미술놀이라든지 여러 플레이 놀이를 해보면 이 스타일도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그럼 그 분야를 깊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맞는 지식 교육이 따라간다면 공부가 재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 대답이 다 있다 라는 생각에서 보다 더 조금 더 어린 시절에 탤런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맞는 맞춤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립학교가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충이 돼야만 그런 재능과 상관없이 나는 국가가 해주는 교육을 따라 가겠다 그러면 공교육은 가는 거고 나는 이런 재능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교육시키고 있다고 하는 한 영역의 가정은 사립학교의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시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성 정체성, 창조론 이런 절대적 보편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그런 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가 조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잘 준비하면 이것이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기독교 학교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독교 학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 먼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라 그러면 뭐 정관이나 또 여러 조직의 뭐 교목실을 두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을 기독교 학교라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학교 구성원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인드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되고
하고 또 학생들을 제자 양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교사라고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야 진짜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 법인이나 리더십들은 그러한 교사들이 마음껏 그 기독교 세계관을 입각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학교의 현장, 특히 교실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그 어떤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기독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어떤 선교사적인 어떤 사명을 안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에서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또 어떠십니까?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재를 채용할 때 첫 번째로 평가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고력이 훌륭한 시민들이 많을 때 저는 그 사회가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 논리적 사고력은 그냥 논리학 내지는 어떤 사회학 이런 것들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기초한,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초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도 많이 더 나서야겠지만, 또 기독교 학교가 먼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아는 인재들을 사회는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한다면 사실 사회에 나와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를 또 품고 리드할 수 있는 훌륭한 재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보시기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선제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세적 논의가 많았다면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좀 이끌어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많은 그 대안학교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이 시대 진정한 사립학교는 사실 대안학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법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 그리고 나아가 공립학교의 교육 과정도 올바른 그런 질서나 그런 교육 정책이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공립학교, 사립학교, 대안학교라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기본 교육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이 선제적으로 좋은 교육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었던 김영결 장로님이 총장으로 재직 시에 교육부에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 교육을 잘하는 대학도 좀 지원해야 된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학생들을 잘 돌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잘 공동체화하는 그런 대학도 좀 지원하다. 그래서 생긴 게 에이스 국가교육 지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김영길 장로님의 제안을 국가가 받아들인 건데, 이처럼 기독 대학과 교수님들이 좋은 제안을 국가에 해서 좋은 교육의 스트리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학교들은 똑똑한 아이들만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성, 성품, 공동체성,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렇게 기독교 학교가 모델이 되었을 때 많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도 저 길이 맞구나 따라가는 영향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짧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학교의 구성원들, 또 이끌어가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총장님들, 이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그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대표님 것도. 네.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그 교회와 또 학교를 같이 세우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이 자라나고, 또 그 인재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독교 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헌신과 이념들, 또 새로 생긴 학교들도 또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뜻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자원, 유일한 소망인 차세대를 또 키워주실 때
우리의 참소망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학교도 또 부르심도 있지만 또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소명과 올바른 비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믿고 우리가 각자의 또 어떤 그 이익을 넘어선 공통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또 기독교 학교를 다시 세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그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근본적인 어떤 체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 학교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육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흘려보내고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켜야 될지 그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제 더 모색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